자,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이제 굵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시청자들한테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가 의전비서관으로 있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만 그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을 하니까요. 그 개막식 때 오고 폐막식 때 오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당시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때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폐막식 때 왔었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셨었고, 독일의 대통령이 왔었고, 캐나다의 총리가 왔었고, 스웨덴의 국왕이 왔었고, 경기는 경기대로, 대통령께서 응원은 응원대로, 대통령 주재 행사는 행사대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됐고, 그런 행사와 관련된 어쨌든 최종 책임지는 위치가 의전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고생했고, 하지만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보람됐고, 이어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곧바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평화올림픽을 걸고 평창올림픽이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당시 개막식 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이 잘 돼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 판문점 정상회담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요. 도보다리 회담, 만찬, 그리고 짧게 이어진 그 식수, 그다음에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두 정상의 발표, 마지막 이별 전에 판문점 이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열렸던 공연까지 국민들께서 감동적으로 보아주셨고, 그 전체 일정을 준비한 자로서 그날 밤은 정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잤고, 그리고 9.19 이제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죠. 평양에서 백두산을 북측 김정은 위원장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백두산과 한라산은 남북한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산이기 때문에 백두산을 꼭 가고자 하셨고, 백두산을 같이 갔었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이제 대통령 모시고 의전비서관으로 부속실장으로 해외 순방을 20차례 넘게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에 가는 거였고, 취임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7월 달에 이어서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이렇게 시작해서 20차례 넘게 모시고 나갔었는데, 행사나 어떤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생과 보람도 보람인데, 어쨌든 의전비서관과 부속실장은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통령과 일정을 같이 합니다. 웬만하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독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배석을 해야죠. 그게 어떤 자리든.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생과 보람도 저한테는 인상적인 거지만, 그 2년 3개월 동안 대통령 가까이에서 국정 전반을 수업할 수 있었고, 공직자는 어떠해야 하며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많이 남은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비주권적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G7의 일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대국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군사, 문화 이것은 다 네트워크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정책을 국내적 사정만 따져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침부터 밤까지 쎄 빠지게 일을 해도 대통령이 회의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검토해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 역할을 대통령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공직 시스템과 정부를 움직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됩니다. 정말 현재 상황이. 지금 상황이. 예. 예. 어떤 비속어나 욕설을 했다라 이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엊그제 월요일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3%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이 1,420원을 돌파했고 언제 1,500원을 뚫고 나갈지 모르고 다 1,500원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욕설을 하고 비속어를 한 거 저는 그냥 좋지 못한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감 표명하고 짧게 사과했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귀국하고 다음 날에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수입 원자재 값이 다 올랐고 국내 인플레도 엄청나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삶을 직결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욕설 문제를 진화하거나 반문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당장 환율 관련하여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나 관련된 분들 모아서 대책 논의를 해야 됩니다. 뾰족한 답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게 시그널입니다. 이게 신호예요. 그렇게 해야 시장도 안정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수입 원자재 엄청나게 물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관련 장관 대책회의 같은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지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스템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청장이 아무리 우수하고 전문성이 있는다 하더라도 질병청장은 아시다시피 차관직 직위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있는 행자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나 총리를 질병청장이 지휘할 수 없어요. 그게 관례고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 문제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회의하고 공무원들 질책하고 격려하는 게 신호입니다. 거기서 노력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죠.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꼭 대통령이 다 답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대통령한테 많은 부분이 걸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매일매일 산처럼 쌓입니다. 그걸 감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입니다.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더 네. 피부에 와닿겠죠. 지금 현실이. 정말로 대통령께서 꼭 봐야 될 보고서, 대통령께서 꼭 주관해야 될 회의,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야 될 행사,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외빈을 접수하거나 대통령이 꼭 나가야 될 외교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최고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그게 두 분이 따로 있으실 때도 있으실 때고 개인 시간이나 그럴 때 그럼 혹시 대통령께서 얀마전마다 하십니까? 하실 것도 같은데?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한 달쯤 지나셔서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이라는 시호를 하나씩 주셨어요. 뭐냐면 춘풍, 남을 대하는 것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추상, 자기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아무리 노엽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예의를 잃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 4년 동안 같이 일했던 보좌진, 아주 가까운 나이 어린 부하 직원 몇몇 사람 정도에게만 하대를 하셨어요. 제가 의전비서관 할 때는 하대보다 존대를 더 많이 하셨고요. 이제 부속실장 되면 이제 차를 같이 타고 다니거든요. 옆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조찬이나 만찬을 거의 같이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종종 하대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장관이든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어떤 일을 그르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장관한테 대통령 욕을 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장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사적 발언이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에게 얘기한 게 사적 발언이다. 전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 걱정이 크신가 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서산 태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지만 지방 소멸이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태안군의 이원면에서 경로 효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면의 반도청년회라는 청년단체가 주관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좀 하고 하루 어르신들 잘 섬겨서 풀어주는 그런 날인데 조금 일찍 가서 어르신들 인사도 하고 이원면 관계자들하고 이러저런 두루두루 대화도 좀 하고 했는데 이원면의 인구가 2,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원면에서 몇 명 태어났을 것 같아요, 신생아가. 태안 이원면이면 한 3명? 작년에 1명 태어났어요. 1명? 제가 낮게 잡은 건데도 그걸 보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아직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맞아요. 아직까지 이원면에서는 신생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경로 효잔치를 했는데 찻길에서 이원 초등학교를 올라오는 길이 한 150m 남짓하고 약간 경사가 졌어요. 어르신들이 찻길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시는 게 힘든 거예요. 그 150m를. 정말 안타깝죠. 서산도 시내 읍내는 좀 덜 하지만 면 단위 외곽으로 나가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비슷하겠죠. 네. 그리고 농사일은 약간의 체력과 바닷일은 좀 더 좋은 체력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농사 짓고 바닷일 하실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단지 인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사는 또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논의 담수 능력과 환경 정화 능력은
숲에 버금가는 거잖아요. 우리 서해안이 자랑하는, 서산 태안이 자랑하는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해서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사실은 어민들에게 화수분 같은 거죠. 농약을 줍니까? 김을 뽑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바지락을 키워주고 굴을 키워주고 김을 키워주죠. 고기를 잡게 해주고요. 근데 그런 지역도 어민들이 없으면 점점점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문제이면서 환경의 문제이면서 정체성의 문제이면서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더 확실한 지역 분권. 아까 쌀값 정상화 이야기를 초반에 했는데요. 농어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거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농어촌도 죽고 환경도 죽고 문화도 죽고 정체성도 죽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치인들이 물론 앞서서 대안을 찾고 좋은 법을 만들고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도 좀 주권자의 위치에서 주체가 돼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힘이 입법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정치인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력의 기반은 우리 주권자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고 국회를 보면 정말 싫어하시죠. 정치나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욕할 때 신나게 욕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좀 더 진실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아까 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화가 보존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